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5가지 세계 명작 동화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5가지 이야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리고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알라딘과 요술램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쟁이 거인까지 5개 아주 흥미진진하고 달콤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돼지랑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자기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는 엄마 돼지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늑대를 조심해.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야. 엄마 돼지가 소리쳤어요. 첫째 돼지는 집단을 지고 가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 저한테 집단을 좀 주세요. 집을 지을 거예요. 그래, 좋아. 하고 아저씨가 집단을 주었어요. 첫째 돼지는 짚을 얼기설기 엮어 금세 집을 지었어요. 그때 늑대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는걸? 늑대는 첫째 돼지네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들어가도 돼? 첫째 돼지가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까짓 집, 지푸라기 하나 없이 다 날려버릴 테다. 늑대가 숨을 들이쉬고 후 불자 집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둘째 돼지는 나무단을 지고 가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 저한테 나무단을 좀 주세요. 집을 지을 거예요. 그래, 좋아. 하고 아저씨가 나무단을 주었어요. 둘째 돼지는 뚝딱뚝딱 망치질을 해서 금세 집을 지었어요. 그때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여기서도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는걸? 늑대는 둘째 돼지네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들어가도 돼? 둘째 돼지가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까짓 집, 나무 토막 하나 없이 다 날려버릴 테다. 늑대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후 불자 집이 훌러덩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는 둘째 돼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셋째 돼지는 벽돌을 나르는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저한테 벽돌을 좀 주세요. 집을 지을 거예요.
그래, 좋아. 하고 아저씨가 벽돌을 주었어요. 셋째 돼지는 오랜 시간 땀 흘려 집을 지었어요. 탄탄하고 멋진 집이었어요. 그때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아기 돼지 냄새는 정말 군침이 돈단 말이야. 늑대는 셋째 돼지네 집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당장 문 열어. 안 열면 집을 몽땅 날려버릴 테다. 셋째 돼지가 소리쳤어요. 싫어, 싫어. 절대 안 열어. 늑대는 가슴을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려서 후 불었어요. 불고 불고 또 불었지만 집은 꿈쩍도 안 했어요. 늑대는 집을 날려버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셋째 돼지를 집 밖으로 꿰어내기로 결심했어요. 늑대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친구야, 내가 맛있는 순무가 자라는 밭을 알고 있어. 우리 내일 순무 캐러 갈래? 좋아. 그 순무밭이 어디에 있니? 스미스 시내 농장에 있어. 몇 시에 갈래? 아침 6시. 다음 날 셋째 돼지는 새벽 5시에 순무를 캐러 갔어요. 친구야, 순무 캐러 가자. 아침 6시에 늑대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며 말했어요. 난 벌써 갔다 왔어. 맛있는 순무 스프도 실컷 먹었는걸. 늑대는 화가 났지만 꾹 눌러 참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친구야, 내가 맛있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알고 있어. 우리 내일 사과 따러 갈래? 좋아. 그 사과나무는 어디에 있니? 메린의 과수원에 있어. 몇 시에 갈래? 새벽 5시. 다음 날 셋째 돼지는 새벽 4시에 사과를 따러 갔어요. 사과를 따서 막 내려오는데 늑대가 다가왔어요. 늑대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친구야, 왜 벌써 거기에 올라가 있니? 사과는 맛있어? 새콤달콤 아주 맛있어. 너도 한 개 먹어봐. 셋째 돼지는 사과를 멀리 휙 던졌어요. 그러고는 사과 나무에서 풀쩍 뛰어내려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에도 늑대가 셋째 돼지를 찾아왔어요. 친구야, 오늘 오후에 샹클린에 장이 서는데 우리 구경하러 갈래? 응, 좋아. 몇 시에 갈래? 오후 3시. 여느 때처럼 셋째 돼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장에 갔어요. 셋째 돼지가 커다란 버터통 하나를 사서 막 돌아오려는데 저 멀리 늑대가 오는 게 보였어요. 셋째 돼지는 버터통 안에 숨어서 늑대를 향해 통을 굴렸어요. 늑대는 너무 놀라서 시장 구경은커녕 정신없이 달아났어요. 다음 날 늑대가 찾아와서
장에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셋째 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놀랐니? 버터통 안에 들어있던 건 바로 나야. 내가 재밌어 할 줄 알았지. 난 정말 신났거든. 늑대는 진짜로 화가 났어요. 셋째 돼지를 꼭 잡아 먹겠다고 결심하고는 굴뚝으로 기어 올라갔지요. 하지만 셋째 돼지는 늑대의 속셈을 알아차리고는 얼른 불을 피워 커다란 솥에 가득 물을 끓였어요. 풍덩. 굴뚝으로 내려오던 늑대는 곧장 솥 안으로 떨어졌어요. 셋째 돼지는 저녁으로 맛있는 늑대 수프를 먹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셋째 돼지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못된 늑대를 생각할 때마다 셋째 돼지는 지금도 미소를 짓는답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 옛날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알라딘은 몹시 가난했지만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했지요. 알라딘, 언제까지 그렇게 빈둥대면서 시간을 보낼 거니? 어머니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도 알라딘은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름과 나이를 묻는 것이었어요. 알라딘이 대답하자 그 남자가 와락 알라딘을 껴안고는 말했어요. 알라딘, 내가 너의 삼촌이다.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많이 컸구나. 알라딘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삼촌이 있다는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삼촌은 알라딘에게 멋진 옷과 음식을 사주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었어요. 그러고는 내일은 더욱 멋진 곳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튿날 아침, 알라딘은 삼촌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성문에서 멀리 떨어진 정원에서 두 사람은 잠시 쉬면서 빵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걷고 또 걸어 마을에서 벗어난 산으로 접어들었지요. 마침내 두 개의 산맥을 가르는 좁은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이제 다 왔다. 지금부터 근사한 것을 보여주마. 나뭇가지를 좀 모아오렴. 삼촌은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우더니 그 위에 어떤 가루를 뿌리며 주문을 외웠어요. 우르릉. 땅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가운데에 청동고리가 달린 돌이 나타났어요. 알라딘은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저 돌문 아래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있단다. 내 말만 들으면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보물이라는 말에 알라딘은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삼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 밑에 계단을 내려가면 정원이 나올 게다. 그 정원을 지나면 큰 방이 있는데 그 방 테라스에 걸린
램프를 가지고 오면 된다. 절대로 다른 것은 손대면 안 된다. 삼촌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알라딘에게 끼워주며 행운을 빈다고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보니 과연 크고 화려하게 꾸며진 정원과 방이 있었어요. 알라딘이 램프를 가지고 계단으로 돌아오자 삼촌은 다급하게 램프를 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알라딘은 여기서 나가기 전에는 램프를 줄 수 없어요. 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삼촌이 벌컥 화를 내더니 돌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사람은 실은 삼촌이 아니라 마법사였어요. 알라딘을 시켜 램프를 찾은 다음 알라딘을 죽여버릴 생각이었죠. 돌문이 닫히자 동굴 안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알라딘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어요. 알라딘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맞잡았어요. 그러면서 반지를 문지르게 되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니 거대한 요정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반지의 요정이랍니다. 주인님, 무엇을 원하는지요? 알라딘은 무척 놀랐지만 마음을 다잡고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갑자기 땅이 열려있는 듯 눈부신 빛이 알라딘을 감쌌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돌아와 있는 것이었어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알라딘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한참 후 정신이 들자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무서운 일을 겪고도 무사히 돌아온 것을 신에게 감사했어요. 알라딘은 몹시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알라딘은 동굴에서 가져온 램프를 팔아서 먹을 것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라딘이 낡은 램프를 닦으려고 문지른 순간 반지의 요정보다 더욱더 거대한 요정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주인님. 무엇이든 명령만 내리십시오. 어머니는 기절할 듯 놀랐지만 알라딘은 이번에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다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램프의 요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진수성찬을 대령했어요. 은 접시에는 온갖 고기와 야채, 과일들이 가득했고 은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었지요. 알라딘과 어머니는 차려진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은 접시와 은잔을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라딘은 공주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공주는 무척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하다고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밖을 내려다본 순간 알라딘은 때마침 가마 밖으로 고개를 내민 공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 정말로 아름답다.
알라딘은 그만 한눈에 공주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공주를 안 보면 잠시도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타일렀어요. 그러나 알라딘은 공주를 향한 마음을 단념할 수는 없었답니다. 어머니, 전 꼭 공주님과 결혼할 거예요. 알라딘은 공주님에게 어울리는 신랑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램프의 요정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자 거대한 램프의 요정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공주님에게 어울리는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을 만들어다오. 알라딘의 말이 끝나자마자 램프의 요정은 아름다운 궁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대리석으로 장식된 수백 개의 방과 보석으로 창문이 눈부시게 반짝거렸어요. 넓은 정원에는 갖가지 신기하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피어 올랐지요. 궁전이 완성되자 램프의 요정은 화려하게 수놓은 옷과 모자로 알라딘을 꾸며주었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멋진 모습이 되었어요.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이 깔아놓은 붉은 양탄자를 밟으며 임금님의 궁전으로 향했어요. 40명의 노예들이 보물로 가득 찬 상자 40개를 들고 그 뒤를 따랐지요. 사람들은 이 화려한 행렬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알라딘은 궁전에 도착하여 늠름한 목소리로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알라딘이라고 합니다.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알라딘과 화려한 행렬을 보고 몹시 흐뭇했어요. 공주도 알라딘의 씩씩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알라딘과 공주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알라딘과 공주는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알라딘의 궁전으로 향했어요. 빛나는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추어 행복하게 춤을 추었어요. 한편 멀리 있던 마법사가 알라딘이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내 램프를 가지고 공주와 결혼까지 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마법사는 어떻게 하면 램프를 빼앗고 알라딘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궁리했어요. 마법사는 새 램프를 12개 준비한 뒤 알라딘의 궁전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알라딘은 사냥을 나가고 궁전에 없었어요. 헌 램프를 가지고 오시면 새 것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공주는 테라스에 걸려있던 낡은 요술 램프를 가지고 나갔어요. 마법사는 얼른 요술 램프를 낚아챘어요. 그러고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새 램프를 골라 가지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램프를 손에 쥐게 된 마법사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성 밖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램프를 쓱 문질러 램프의 요정을 불러냈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법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알라딘의 궁전과 공주를 아프리카로 옮겨라.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궁전과 공주는 아프리카로 옮겨지고 말았어요. 낮잠에서 깨어난 임금님은 알라딘의 궁전이 있던 곳을 바라보다 기절할 듯 놀랐어요. 그 거대한 궁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당장 사람을 시켜 공주와 궁전을 찾아보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지요.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소리 질렀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냐? 당장 알라딘을 잡아 대령하렸다. 사냥에서 돌아온 알라딘은 영문도 모른 채 임금님 앞에 끌려왔어요. 이놈 알라딘, 무슨 마술을 부린 것이냐?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말하렸다. 임금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임금님은 알라딘을 창문으로 끌고 가 궁전이 있던 곳을 가리켰지요. 그제야 궁전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알라딘은 너무 놀라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임금님이 무서운 목소리로 다시 알라딘을 다그쳤어요. 지금 당장 내 딸을 찾아오너라. 만약 찾아오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알라딘은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고 임금님 앞을 물러나왔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어요. 기운이 빠진 알라딘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그러다 반지가 눈에 띄자 동굴에 갇혔을 때 구해준 반지의 요정이 떠올랐어요. 알라딘은 얼른 반지의 요정을 불러내어 말했어요. 공주와 궁전을 되돌려다오. 주인님, 저에겐 그런 힘이 없답니다. 그 일은 오직 램프의 요정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알라딘은 이 모든 일이 요술램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램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와 마법사뿐이니 결국 마법사가 꾸민 짓이로군. 알라딘은 우선 궁전이 옮겨진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공주와 궁전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는 있겠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지의 요정은 알라딘을 옮겨진 궁전 아래에 데려다 주었어요. 때마침 공주는 창문 밖을 내려다보다가 알라딘을 보았어요. 공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알라딘을 불렀어요. 공주를 본 알라딘도 한 걸음에 공주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알라딘,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처형했다고 마법사가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와 결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쁜 마법사 같으니. 내가 공주를 구하러 왔으니 이제 안심해요. 그런데 공주, 테라스에 걸어두었던 낡은 램프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공주는 마법사가 램프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대답했어요. 알라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는 공주에게 단단히 일렀지요. 마법사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고 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 이 약을 거기에 타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사가 공주를 찾아오자 알라딘은 얼른 밖으로 나가 숨었어요. 공주는 마법사에게 예전과는 달리 다정하게 말했지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요. 가져다 주시겠어요? 공주, 드디어 마음을 바꾼 모양이군. 잘 생각했소. 마법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얼른 포도주를 가지러 갔답니다. 마법사가 포도주를 가지고 오자 공주는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몰래 약을 탔어요. 그리고 그 잔을 마법사에게 주며 말했어요. 지난 일을 다 잊고 다시 시작해요, 우리. 건배해요. 그러자 마법사는 기뻐하면서 잔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알라딘은 숨을 죽이고 마법사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법사는 포도주를 쭉 들이켜자마자 곧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자 알라딘이 뛰어들어와 공주를 꼭 껴안았어요. 용감한 공주님, 공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공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 정말 무서웠어요.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죠? 알라딘은 마법사의 가슴에서 램프를 꺼냈어요. 램프를 문지르자 거대한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머리를 숙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라딘 주인님? 알라딘은 깜짝 놀라는 공주를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와 공주, 이 궁전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라. 어느새 두 사람은 고향에 돌아와 있었어요. 알라딘과 공주는 임금님에게 달려갔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두 사람을 맞았지요. 그 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요술 램프는 늘 궁전 테라스에 걸려 있었지요. 욕심쟁이 거인.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서 놀곤 했습니다.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있는 거인의 정원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에는 12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봄이면 분홍색 꽃이 피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새들이 나무에 앉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은 하던 놀이를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거인의 정원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였습니다. 어느 날 정원의 주인인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거인은 멀리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7년 동안이나 살다가 이야깃거리가 떨어지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뭣들하는 거야? 거인의 호통에 깜짝 놀란 아이들은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정원은 내 거야. 나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거인은 정원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높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벼락에 커다란 팻말도 써 붙였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음. 거인은 정말 욕심쟁이였습니다. 거인은 정원을 혼자 차지한 것이 만족스러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원에서 놀던 아이들 걱정 따위는 하지도 않았고요. 가엾은 아이들은 더 이상 마음껏 뛰어놀 곳이 없었습니다. 길가에서 놀아보기도 했지만 먼지 투성이에다가 돌멩이도 많아서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담 밑에 모여서 거인의 정원을 그리워했습니다. 저 안에서 놀 때가 정말 좋았는데. 봄이 오자 온 동네에 꽃들이 피고 새들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새들은 아이들이 없는 거인의 정원에서 노래하지 않았고 나무들은 꽃 피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새싹들이 땅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도 팻말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가엾다는 생각에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인의 정원에서 즐거운 것은 눈과 서리뿐이었습니다. 눈은 하얀 망토로 잔디를 뒤덮어 버렸고 서리는 차가운 입김으로 나무들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이윽고 북풍과 우박까지 몰려와 정원은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북풍은 쉴 새 없이 윙윙 불어대다 결국 굴뚝을 쓰러뜨렸고 우박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더니 지붕을 부숴 놓았습니다. 봄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군.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거인은 방 안에서 잔뜩 웅크린 채 투덜거렸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자 거인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거인은 혼자 정원을 차지했지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인은 음악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 소리는 작은 홍방울새가 노래를 부르는 노랫소리였습니다. 새가 노래를 부르자 어느새 우박이 멈췄고 세찬 북풍도 잠잠해지고 창문을 틈으로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군. 거인은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원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담에 난 작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와서는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난 기쁨으로 나무들은 꽃을 활짝 피우고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인은 봄이 찾아온 정원을 보자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원 한 구석만은 아직도 겨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아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거인은 살그머니 현관문을 열고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거인이 나오는 것을 본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들어왔던 작은 구멍으로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꽃들이 지고 새들은 날아가 버리더니 정원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을 떠나자 다시 겨울이 돌아온 것입니다. 거인은 정원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정원 한 구석에는 아직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아 나무에 올라갈 수 없었는지 계속 나무 주위를 맴돌며 울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아이는 거인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거인은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욕심쟁이였군. 이제야 왜 정원에 봄이 오지 않는지를 알겠어. 거인은 작은 아이를 살며시 안아 나무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고 새들도 돌아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두 팔을 뻗어 거인을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이 하나 둘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인은 큰 도끼를 가져와 높은 담을 허물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음 이라고 쓴 팻말도 떼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욕심쟁이였던 거인은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왕비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우리에게도 아기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는 왕비가 목욕을 하는데 숲풀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개구리는 왕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비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10달 뒤에 예쁜 딸을 낳으실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개구리는 숲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왕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더니 10달이 지나 딸이 태어났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지요.
이 소식을 온 나라에 알리고 큰 잔치를 벌이도록 하여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신하들은 서둘러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나라 안에 여러 마법사들한테 초대장도 보냈지요. 이 나라에는 모두 13명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는 음식을 담을 황금 접시가 1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초대하질 못했어요. 드디어 공주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법사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공주의 이마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빌어 주었습니다. 한 마법사는 공주에게 지혜가 넘치길 빌었고, 다른 마법사는 공주가 늘 건강하길 빌었고, 또 다른 마법사는 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자라길 빌었습니다. 이렇게 11번째 마법사까지 소원을 빌고 12번째 마법사의 차례가 되었지요. 바로 그때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마법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감히 나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잔치를 벌여? 13번째 마법사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공주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공주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빌어주마. 공주가 15살이 되면 물레가락에 찔려 죽을 것이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아직 소원을 빌지 않은 12번째 마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공주님이 물레가락에 찔리더라도 죽지만은 않도록 제가 소원을 빌겠어요. 그 대신 공주님은 이 성과 함께 100년 동안 깊은 잠을 자게 될 거예요. 그제야 왕은 한숨을 돌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라 안에 모든 물레를 불태우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물레를 찾아내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그 뒤로 공주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혜롭고 아름다운 소녀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덧 공주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왕과 왕비가 성을 비운 사이에 공주 혼자 성 안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공주는 어떤 낡은 탑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인걸. 공주는 좁고 꼬불꼬불한 계단을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작은 방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방에는 웬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무얼 하고 계세요? 옷감 짤 실을 찾고 있는 거라오. 공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실을 찾는다고요? 공주는 신기한 듯 물레의 손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야! 공주는 그만 물레가락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은 성 안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막 성으로 돌아온 왕과 왕비도 잠들었습니다. 고개 숙여 왕과 왕비를 맞아들이던 신하들도, 부지런히 일하던 하인들도, 성을 지키던 병사들도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마구간의 말도, 정원에서 놀던 개도, 지붕 위에 비둘기도 잠들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활활 타던 불과 지나가던 바람까지 죄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성 밖에서는 찔레 넝쿨이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 둘레를 울타리처럼 에워싸 버렸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겨우 탑 꼭대기만 보일락 말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찔레꽃 울타리 너머에 있는 성을 잠자는 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가끔은 용감한 젊은이가 나타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찔레 넝쿨에 걸려 아까운 목숨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의 왕자가 잠자는 성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잠자는 성과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공주를 구해내겠습니다. 이미 여러 젊은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다들 아까운 목숨만 잃었다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내저으며 왕자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는 찔레꽃 울타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년 동안이나 단단하게 얽혀있던 찔레 넝쿨들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자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왕자는 가시 한 번 찔리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여기저기 병사들이 쓰러져 잠들어 있었고 말과 함께 선체로 잠든 병사도 보였습니다. 사람이 가꾸지 않아서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졌고 계단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왕자는 곧장 공주가 잠들어 있다는 탑 꼭대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공주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아가씨로구나. 왕자는 고개를 숙여 공주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주가 살며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아주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왕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왕과 왕비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신하들도 깨어나 머리를 조아렸고 하인들도 깨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고 병사들도 깨어나 다시 창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마국간의 말도 정원의 개도 지붕 위의 비둘기도 깨어났습니다. 아궁이에선 다시 불이 활활 타올랐고 지나가던 바람은 깃발을 펄럭펄럭 흔들었습니다. 물론 성을 둘러싸고 있던 찔레꽃 울타리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죠. 공주는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공주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던 때보다 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공주는 100년 동안의 기나긴 잠에서 깨워준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도시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 카심은 돈 많은 여인에게 장가들어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동생 알리바바는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알리바바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요란한 말 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험상궂게 생긴 도적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겁이 나서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도적들은 알리바바가 숨어있는 곳 가까이에서 말을 내렸는데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두목인 듯한 사람이 바위 앞에서 열려라 참깨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 틈에 있던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도적들은 훔쳐온 보물을 들고 줄지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두목이 다시 닫혀라 참깨 하고 주문을 외자 문이 드르륵 닫혔습니다. 도적들이 떠난 후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와 동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목이 했던 대로 주문을 외워 동굴 문을 열었습니다. 동굴 안은 온갖 보물과 비단, 금화로 가득 차 있어서 눈이 부셨습니다. 모두 도적들이 훔쳐다가 숨겨놓은 것들이었지요. 알리바바는 금화 몇 자루를 들고 나와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동굴 문을 닫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리바바는 아내에게 카심의 집에 가서 돛박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금화가 너무 많아서 돛박으로 세어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알리바바 부부는 카심의 아내가 돛박 바닥에 풀칠을 해둔 것을 몰랐습니다. 돛박을 돌려받은 카심의 아내는 바닥에 금화 몇 잎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카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이 금화를 대박으로 살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카심은 샘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심은 알리바바의 집으로 쫓아가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알리바바에게 동굴의 위치와 동굴을 여는 주문을 들은 카심은 나귀 10마리를 끌고 곧장 동굴로 떠났습니다. 카심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알리바바는 걱정이 되어 동굴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문을 열자마자 카심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형님이 도적들에게 들켜 목숨을 잃고 말았구나. 알리바바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황급히 카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노예 모르기아나와 앞니를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카심이 도적들에게 죽은 것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도적들이 카심의 집을 알아내어 찾아오면 큰일이니까요. 다음 날 모르기아나는 카심이 병들어 죽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구두장이의 눈을 가린 채 데려와 시체의 상처를 꿰매게 하고는 일이 끝나자 다시 눈을 가리고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모르기아나의 지혜 덕분에 장례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알리바바는 카심의 가족들과 카심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굴로 돌아온 도적들은 카심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만 없어진 게 아니야. 금화도 또 없어졌다. 그럼 우리 동굴의 비밀을 아는 녀석이 또 있다는 거야? 이대로 두면 우리는 모두 망하게 될 거야. 두목이 화가 잔뜩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놈을 찾아내야 한다. 반드시 찾아서 없애야 한다. 너희 중 한 명이 시내로 가서 최근에 죽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오도록 해라. 두목의 말에 도적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도적은 여행자로 변장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도적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구두장이에게서 시체 꿰맨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적은 금화를 주며 시체 꿰맨 집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구두장이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뜯지만 도적이 금화를 더 내밀자 눈을 가리면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낸 도적은 대문에 하얀 분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기아나가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 집 대문에 이런 표시를 했을까? 모르기아나는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들 대문에도 하얀 분필로 똑같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도적은 두목과 동료들을 데리고
다시 시내로 왔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똑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 어느 집이 알리바바의 집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목은 화가 나서 집을 찾았던 도적을 죽여버리고는 다른 도적에게 집을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도적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 대문에 붉은 분필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기아나가 다른 집에도 붉은 분필로 표시를 하는 바람에 역시 두목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하들이 계속 실패하자 이번에는 두목이 직접 구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두목은 알리바바의 집을 잘 보아둔 다음 동굴로 갔습니다. 두목은 부하들에게 나귀 19마리와 항아리 38개를 사서 하나에만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머지는 모두 빈 채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빈 항아리 안에 부하들을 숨겨 기름 항아리와 함께 나귀에 실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목은 기름 장수로 변장하고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두목은 마침 바람을 쐬러 집 앞에 나온 알리바바와 마주쳤습니다. 전 기름 장수인데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알리바바는 기름 장수가 도적 두목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친절하게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손님 접대할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두목은 그 틈에 항아리 속에 숨은 부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신호를 하면 나와서 이 집 식구를 모두 없애버려라. 부엌에서 모르기아나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모르기아나는 손님의 항아리에서 기름을 조금 떠오려고 안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아리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목, 벌써 시간이 되었나요? 모르기아나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돌아다니며 확인해보자 진짜 기름이 든 항아리는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항아리에는 모두 도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르기아나는 기름을 팔팔 끓여서 항아리마다 차례차례 부었습니다. 항아리 안의 도적들은 뜨거운 기름에 데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두목은 신호를 하러 나왔다가 죽은 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두목은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것을 눈치채고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부하를 모두 잃은 두목은 알리바바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두목은 알리바바의 아들이 시장에서 가게를 한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그 맞은편에 옷감 가게를 열었습니다. 두목은 좋은 옷을 입고
누구에게나 공손하게 대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아들과도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목은 알리바바와 그 아들을 자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옷감 상인이 도적 두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신세를 졌으니 이번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두목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정성을 다해서 두목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두목이 벌떡 일어나 가려고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묻자 두목이 말했습니다. 전 소금이 든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남의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리바바는 모르기아나를 찾아 음식에 소금을 넣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모르기아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손님의 얼굴을 엿보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모르기아나는 손님이 변장한 도적 두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다시 주인님을 해치려고 찾아왔구나. 어떻게든 막아야 해. 모르기아나는 손님을 환영하는 춤을 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탬버린 연주에 맞춰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기아나가 흥겹게 춤을 추다가 탬버린을 빌려 앞으로 내밀자 알리바바와 아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금화를 넣어 주었습니다. 두목도 금화를 주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모르기아나는 칼로 두목의 가슴을 힘껏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냐? 알리바바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주인님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좀 보세요. 모르기아나는 죽은 두목의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자는 흉악한 도적들의 두목이랍니다. 지난번엔 기름 장수로 변장하고 찾아와 주인님을 해치려고 하더니 그것이 실패하자 다시 옷감 상인으로 변장해서 온 거예요. 알리바바는 그제야 모든 일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내가 2번이나 내 목숨을 구했어. 알리바바는 영리한 모르기아나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습니다. 알리바바의 아들과 모르기아나도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며칠 후, 2 사람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목은 죽었지만 알리바바에게는 아직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도적이 남아있으면 어쩌지?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자 알리바바는 아들과 함께 동굴로 가보았습니다. 동굴 안은 오랫동안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알리바바는 안심하고 나귀 등에
보물을 가득 실어 돌아왔습니다. 보물 동굴 덕분에 알리바바의 후손들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주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 욕심쟁이 거인.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서 놀곤 했습니다.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있는 거인의 정원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에는 12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봄이면 분홍색 꽃이 피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새들이 나무에 앉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은 하던 놀이를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거인의 정원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였습니다. 어느 날 정원의 주인인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거인은 멀리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7년 동안이나 살다가 이야깃거리가 떨어지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뭐 뜨라는 거야? 거인의 호통에 깜짝 놀란 아이들은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정원은 내 거야. 나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거인은 정원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높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벼락에 커다란 팻말도 써 붙였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음. 거인은 정말 욕심쟁이였습니다. 거인은 정원을 혼자 차지한 것이 만족스러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원에서 놀던 아이들 걱정 따위는 하지도 않았지요. 가엾은 아이들은 더 이상 마음껏 뛰어놀 곳이 없었습니다. 길가에서 놀아보기도 했지만 먼지투성이에다가 돌멩이도 많아서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담 밑에 모여서 거인의 정원을 그리워했습니다. 저 안에서 놀 때가 정말 좋았는데. 봄이 오자 온 동네에 꽃들이 피고 새들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새들은 아이들이 없는 거인의 정원에서 노래하지 않았고 나무들은 꽃 피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새싹들이 땅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도 팻말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가엾다는 생각에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인의 정원에서 즐거운 것은 눈과 서리뿐이었습니다. 눈은 하얀 망토로 잔디를 뒤덮어 버렸고 서리는 차가운 입김으로 나무들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이윽고 북풍과 우박까지 몰려와
정원은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북풍은 쉴 새 없이 윙윙 불어대다 결국 굴뚝을 쓰러뜨렸고, 우박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더니 지붕을 부숴 놓았습니다. 봄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군.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거인은 방 안에서 잔뜩 웅크린 채 투덜거렸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자 거인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거인은 혼자 정원을 차지했지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인은 음악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 소리는 작은 홍방울새가 부르는 노랫소리였습니다. 새가 노래를 부르자 어느새 우박이 멈추고 세찬 북풍도 잠잠해지고 창문 틈으로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군. 거인은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원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담에 난 작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와서는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난 기쁨으로 나무들은 꽃을 활짝 피우고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인은 봄이 찾아온 정원을 보자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원 한 구석만은 아직도 겨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아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거인은 살그머니 현관문을 열고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거인이 나오는 것을 본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들어왔던 작은 구멍으로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꽃들이 지고 새들은 날아가 버리더니 정원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을 떠나자 다시 겨울이 돌아온 것입니다. 거인은 정원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정원 한 구석에는 아직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아 나무에 올라갈 수 없었는지 계속 나무 주위를 맴돌며 울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아이는 거인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거인은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욕심쟁이였군. 이제야 왜 정원에 봄이 오지 않는지를 알겠어. 거인은 작은 아이를 살며시 안아 나무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고 새들도 돌아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두 팔을 뻗어 거인을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이 하나 둘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인은 큰 도끼를 가져와 높은 담을 허물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음 이라고 쓴 팻말도 떼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욕심쟁이였던 거인은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인은 늙고 쇠약해져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지요. 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이들이야. 거인의 정원은 언제나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였습니다.